내가 된다는 거, 이제 실제로 의식이 있는 출현이 아직 멀었다고 해도 가능하다면 여전히 걱정할 것이 많다. 머지않아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이 발전하면 실제로 믿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의식 있는 존재를 만들 기술이 탄생할 것이다. 엑스마키나 기계를 생각할 수 있는 평가하는 유명한 잣대인 새로운 게임은 튜닝 테스트를 지능 시험에서 의식 시험으로 바꾼다. 의식 수준으로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오랫동안 인간 심판관을 제대로 속인 다양한 챗봇이나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이제 튜닝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주장을 한다. 튜닝.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면 인위적인 기준을 낮추지 않아도 튜닝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GPT는 물론 우크라이나에서 소년 챗봇에도 의식 같은 것이 없다. 일본 로봇공학자 이시구로는 이후 수십 년 동안에 인간과 매우 비슷한 로봇을 만들어 봤다. 그는 로봇을 제미노이드라고 부른다. 인간과 비슷하게 이시구로 그의 제미노이드 이렇게 이 오른쪽이 로봇이구나. 응? 야, 비슷하게. 제미노이드는 부인할 수 없이 섬뜩하다. 부인할 수 없이 섬뜩하다. 그래서 현실적이지만 충분히 현실적이지 않다. 고양이를 만나는 것과 제미노이드를 만나는 것을 비교해보자. 고양이 인간의 시각과 예감이 매우 다르지만은 다른 의식적인 실제가 존재한다는 즉각적인 감각이 있다 하지만 제미노이드는 충격적이지만은 불완전한 신체적인 유사성 때문에 오히려 단절감과 타자성이라는 느낌이 강조된다. 이런 반응은 1970년 일본 연구자인 모리 마사히로가 고안한 개념의 불쾌한 골짜기의 사례다. 비록 현실 세계의 로봇들은 이 불쾌한 골짜기를 피하기 힘들 것 같지만은 가상 세계의 발전은 이미 비탈길을 거슬러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의 제미노이드. 8가지 얼굴 사진. 이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다. 자, 진짜 사람이 아닌 이 사람들 얼굴들이 진짜 사람같이 보이죠? 진짜 사람이 아닌데 이 얼굴들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고? 오, 완전 참 신기하다. 인식과 언어 생성 소프트웨어로 강화하면 우리는 실제 사람의 가상 현실적 표현과 구분할 수 없는 가상 인물로 채워진 세상에 갑자기 놓이게 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익숙해질 것이다. 이런 새로운 기술이 비디오 튜링 테스트를 제대로 통과하기 전에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런 생각은 강한 인간 예외주의나 상상력 부족에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질문이 남는다. 하나는 이 새로운 가상 창조물들이 이 식으로 제미노이드가 갇힌 불쾌한 골짜기를 거쳐서 현실 세계로 건너갈 수 있는지, 인공지능과 머신 러닝의 심리적인 행동적인 영향에 대한 윤리적인 우려도 있다. 그렇죠. 완전 뭐 이런 배경에서 본다면 기계 인식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는 너무 관대하고 난해하게 보인다. TV 물론 미래가 이렇게 항상 디스토피아적이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보와 가대 광고 사이에서 질주하는 인공지능의 경쟁이 속도를 내는 사이에 심리적으로 무장한 윤리도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진정한 기계의식의 가능성이 다가온다. 진짜 인공지능 의식의 출현이 아직 멀리 있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해도 우리는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 의식적 기기를 만드는데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알 수 없어도 말이다. 생기론의 전성시대였다면 오늘날 인공의식의 윤리처럼 인공생명의 윤리를 논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로부터 100년이 조금 지난 지금 우리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또 DNA 서열이나 유전자의 기능을 바꿀 수 있는 크리스퍼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도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아닌 생명공학이 우리를 인공의식에서 가장 가깝게 데려갈 것이다. 네오이노이드의 처리는 중요하다. 네오이노이드 의 처리는 인간의 만능줄기 세포에서 자라난 진짜 뉴런으로 만들어진 작은 뇌 같은 구조다. 비록 미니 뇌는 아니지만 네오이노이드는 발달중인 인간의 뇌와 매우 흡사해서 뇌 발달에 오류가 발생한 의학적인 상태의 실험적인 모델로 유용하게 쓰일 정도다. 컴퓨터와 달리 네오이노이드는 실제 뇌와 동일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 하나는 배제할 수 있다. 하지만 네오이노이드는 매우 단순하고 완전히 탈체화되어 있으며 바깥 세계와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카메라 로봇 같은 건 무장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내 생각에 현재의 오이노이드는 의식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열려있을 가능성이 크다. 오이노이드 농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기계의식이라는 전망은 왜 그렇게 매혹적인가? 기계의식은 왜 우리의 집단적인 상상을 끌어당길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다. 이 기술이 매료된 사람들은 빠르게 다가오는 특이점을 보고 있다. 동물기계 이론 관점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이야기가 다르다. 자, 이렇게 빨리 맺는 말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어, 완벽한 몸을 갖고 싶어. 이렇게 2019년 1월 나는 처음으로 살아있는 인간의 일을 마주했다. 내가 의식과학을 처음 연구하기 시작한 20여 년, 서식지에 있는 우리 실험실 문을 연 지 10년, 이 책의 첫 부분에 언급한 전신마취로 망각을 겪은 지 3년이 지났다. 이런 시간을 거친 후에 검붉은 빛줄이 섬세하게 퍼진 채 부드럽게 고동치는 회백색 피질 표면을 바라보자 그런 물질 덩어리가 완전히 1인칭으로 사는 생명에게 생각, 느낌, 지각이라는 내면의 우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보였다. 내 의식을 하려면 기증받은 편보다는 기증하는 편이 나왔다는 옛 농담이 깊은 경외심과 뒤섞여 마음이 불편하게 복잡해졌다. 영국 서브스위스 병원을 근무하는 소아내 전문 외과 의사인 마이클 카텍이 찾아가라는데 매우 극적인 신경외과 수술을 관찰해줬다. 막 6살이 지난 환자는 반구절제술을 받기로 되었다. 환자는 드날부터 심한 간질, 조선으로 발작, 그래서 약물 저해에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신경외과 의로 불러들였다. 반구절제술은 기능절적에 있는 우반구를 신경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데 의사는 축두엽을 제거하고 이렇게 백질 신경도를 절단하고 절제된 반구는 두개골 안에 여전히 남아야 혈액을 공급받게 되는데 뇌는 충분히 적응력을 갖게 되어서 반구가 헐렁한 나머지 부분을 채울 수 있다. 결과는 대체로 괜찮다. 이번 수술은 정오쯤 시작되어서 8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는데 일할 때마다 이메일이나 크리켓 점수를 확인하거나 차 한 잔을 더 끓이느라 5분 이상 집중할 수 없는데 말이다. 마이클은 신경외과 수련의와 조직적으로 시간이 수술이 진행되었는데 수술 중에 반이 지나 수련의가 잠시 휴식을 취할 때 나는 수술로 들어가서 외과 현미경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런 특권적인 관찰을 할 수 있으려는 예상치 못했는데 환하게 빛나는 아이의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내 영역의 추상적인 지식을 놓인 놀라운 조직에 대입해버리고 애썼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연구를 통해서 알았던 차원 비질의 계층 구조와 상향식인 하향식인 신호를 전달하며 흐르는 짜임은 어디도 보이지 않았다. 뇌는 다시금 수수께끼가 되었고 나는 인간 자신의 메커니즘을 직접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래도 수술은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다. 수술이 끝나고 돌아가면서 설명을 떠올렸는데 우리는 경험이
물리적 기반에 발생한다는데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경험이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 미스터리를 마주한 철학은 검신론, 유물론 그리고 그 사이에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졌다. 오히려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꺼내 만든 요리에 가까운데 철학, 강화학, 심리학, 컴퓨터학 다양한 것이 결합하고 조합돼서 새로운 것이 바뀐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것이 의식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 접근법의 정수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전략은 생명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생명의 접근법을 보게 되는 건데 우리는 측정 구호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의식 수준 그 다음에 우리는 의식 내용의 본질 첫 번째 과제는 지각이 바깥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보이지 않고 두 번째 과제는 통찰 내면의 자기 경험에 적용하는 것이다. 자기 경험의 마지막 과제는 의식적인 지각이라는 예측 기계의 기본과 주요 기능이 세상이나 신체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리적인 상태를 제어하고 조절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적인 삶을 생리적인 현실과 연결하면 생명과 마음 사이의 연속성에 대한 오래된 개념은 예측 프로세스와 자유에너지 원리 같은 견고한 기둥으로 뒷받침된 새로운 실체를 얻게 된다. 과학이 우리를 사물의 중심에서 밀어낼 때마다 과학은 그 대가로 더 많은 것을 돌려주었다. 모든 의식적인 경험은 일종의 지각이며 모든 지각은 일종의 제어된 또는 또 한각이다. 실질적인 의미도 많다. 의식의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론적 영감을 받아서 측정법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때 인식의 신비를 마주하는 이런 몹시 개인적인 여정으로 여기며 이것이 실제 문제의 진짜 약속이다. 내가 된다는 제어된 환각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일어날 일과 새롭게 화해하게 된다. 망각은 그저 정신마취를 받아서 의식의 강으로 가는 길을 방해받았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언젠가 발생했던 영문으로 회귀하는 것임을 깨달을 때 말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끝을 붙인다면 이런 식의 삶의 결말에 도달했을 때 미스터리가 조금은 남아있어도 아마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의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우주가 자연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상태의 나의 존재이다라는 결론을 내면 되겠는데요. 얼마나 인간의 노력이 발전할지 이런 의문에 대한 공부는 있지만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닐세스 세계적인 뇌과학자다. 뇌과학자 20년 이상 의식원의 기반 연구에 대해서 개척해왔고 이래서 상을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신경과학에서 엄격한 질문은 의식이란 뭔가라는 질문인데 의식 아름답게 명료하게 썼다. 아닐세스는 독자라면 꼭 읽어봐야 될 현실은 실제다. 하지만 내가 현실을 인식, 통합, 예측해서 현실의 그림을 구축하는 방식은 직접적이지 않다. 현실은 복잡하고 매혹적인 혼란이며 신경과학자들은 이제 막 현실의 조각을 조합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아닐세스의 이 책은 우리 마음이 세상을 포착하고 우리 자신을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멋진 책이다 라고 추천글에 있었네요.